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2부가 오늘부터 2시간으로 확대 편성됩니다. 더 다양한 정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부분들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될 임종윤입니다. 네, 이해라입니다. 오늘부터 더 풍성한 내용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할 거고요. 지난주 하루 제외하고 올랐던 코스피, 오늘 비록 약세권을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을 보면 아무리 좀 상승권에 있어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은 것이 가는 종목군만 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전략들, 시장을 보는 마켓나우 2부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조금 약보합이죠. 코스피, 코스닥 네. 모두 소폭 하락한 채 가고는 있고 개인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외국인들 지난주까지 상당히 끌고 가다가 이번 주 초, 월요일 날에는 외국인들은 아직은 좀 파는 분위기긴 합니다. 아직 뭐 주 초긴 하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끈뜨끈한 그런 업종들 또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동그란 원이 크면 클수록 지금 가장 어쨌든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빨간 게 이제 아무래도 올라가는 쪽이고 파란 색깔은 지금 주가가 좋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도 그다음에 약간 그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낮아서 가스, 양자기술, 로봇, 방산, 반도체, 육계 이런 정도고요. 수산물, 원전, 저출산, 해운, 전력, 설비, 전선, 화장품 이런 분야들, 이런 업종들은 지금 일단 좀 약세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뜨거운 자동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쪽은 뭐 아무래도 이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IPO를 한다라는 이 소식이 전해진 게 가장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현대자동차나 기아에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주가 흐름들 보면은 좋습니다. 인텍 같은 경우 13% 넘게 13% 전후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 가까이. 그다음에 대우 AL도 7% 넘게, KNS 6%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연 생산 규모 좀 100만 대 정도로 좀 작년까지 좀 준비를 했고 올해는 이제 그 이상 더 넓히겠다, 확대를 하겠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 또 현대차, 기아 이 현대차 그룹의 전략인데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인도 경제가 지금 다른 어떤 그 개도국 중에서는 가장 뜨거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인도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였던 이 모디 정부가 과연 연임을 하느냐 분들도 일단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모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단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 점이 일단 전반적으로 인도에 대한 여전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또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서 IPO를 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현대가 거기서 벌인 한 4조 원 정도의 이 조달 자금을 인도에 그대로 다 투입을 해서 인도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위상을 더 끌어올리겠다로 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상황들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봤고요. 다음 업종 한번 가볼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업종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이 수산물 쪽 또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던 거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 급등했던 데 따른 일테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산물 쪽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좀 주요 기업들 주가 흐름도 밑에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가들이 좀 좋지를 않은 모습입니다. 사조 오양 마이너스 14% 가까이, 사조 산업도 마이너스 7%, CJ 푸드, C푸드도 마이너스 7% 넘게, 한성기업 마이너스 5%, 동원수산 마이너스 3% 넘게 이렇게 주가가 일단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그 냉동김밥을 사조 대리면서 냉동김밥을 미국에 대량으로 수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지난주 금요일 날 뜨거웠었죠. 대부분 사조 관련된 주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한가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주말 새 좀 사뭇 달라지긴 했습니다.
동원수항 같은 경우도 좀 3% 넘게, CJ 시푸드. CJ 시푸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CJ 시푸드도 좀 마이너스 5% 넘게. 사조산업, 한성기업, 사조오양 다 지금 크게 떨어져 있고, 사조오양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좀 크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한국이 K푸드 이게 열풍이 불면서 특히 이 김밥과 관련 냉동김밥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수출을 했던 우양이라는 회사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는 소식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수산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K푸드의 한 일부분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K푸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시클리컬,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 자체가 대표적인 시클리컬 업종이었는데 그게 이제는 좀 성장주 쪽, 수출주 정도로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잠깐 나왔던 분야로 다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인데요. 지금 방산 쪽 분위기가 훨씬 더 좀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좀 굉장히 좀 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방산 쪽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미사일 방어 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LIG 넥스원 주가 6% 넘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K9 자주포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플러스 3%. 그다음에 이번에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속철 사업을 수주를 한 현대 로템, 여기도 대표적인 또 방산기업. 이 현대 로템은 K2 전차를 만드는 회사죠.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i3 시스템, 코치 테크놀로지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K 방산 같은 경우도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좀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유럽 국가들이 많이 그렇습니다만 이 국방비에 대한 예산 투자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수혜 국가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납품을 굉장히 빨리 한다는 거. 우리나라 방위 산업주들 이 K 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런 평가를 해외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라든가 탱크뿐만이 아니라 미사일까지 사실 전방위로 이 방산주의 이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점도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또 이유로 해석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상당히 좀 좋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전체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커버리지가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특히 S&T 그룹 같은 경우 방산 쪽에서는 이 총기 제작에 특화된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가스 쪽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가스 쪽도 좀 보면 한국가스공사 7% 넘게, 지역난방공사 4% 넘게, 크레오 SG 3%, SGC 에너지도 1% 넘게, 대성에너지 1.2%. 사실은 이쪽은 대표적인 유틸리티주죠. 경기 방어주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동해 이 가스전, 이 동해 쪽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뭔가 한국에 또 산유국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여파가 아직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방산, 가스에 의해서 육계 쪽도 역시 K푸드와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스 관련주 조금 더 볼까요? 한국가스공사. 사실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그동안 참 여러 가지로 좀 적자가 누적이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천연가스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국내에서 이 가스비를 올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전기 한전과도 마찬가지 그러긴 한데요. 이 동해가스전 이 새로운 어떤 돌발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사실 좀 굉장히 6% 넘게 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 그냥 일시적인 단기 테마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산유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런 어떤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승한 이런 테마주 성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다음 업종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요 업종에 대한 시장 상황 분석은 이 정도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1대1 전문가와 함께 어떤 오늘 종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지,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떨지 이해라 앵커와 함께 좀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종윤 앵커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짚어들었습니다. 그거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와 종목들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데일리온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매일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오전장에 강했던 종목들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인사말부터 패기와 열정이 느껴져서 앞으로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많은 얘기 나눠주시고요. 참 평소에 윤 전문가 네. 매매 스타일이 어때요? 저는 이제 아침에 시초가에 강한 테마별로 대장주를 매매하는 그런 단기 매매를 제가 영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회전율을 높이고 최대한 시장에 따라 변칙구를 주는 그러한 단기 매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공략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 시장을 주도하는 그 주도주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본인이 맞습니다. 봤을 때 어떤지. 일단은 오늘 아침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봐왔듯이 그다음에 최근 국내 시장의 그런 흐름을 봐왔을 때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아침장만 해도 방산주, 화장품주, 식품주, 철도주 이런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난립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매매하려다 보면 오히려 다치는 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해당 테마 내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 거래량이 월등히 높은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만이 우리가 알짜배기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 크기를 좀 이렇게 따지는 그런 기준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료 크기를 따지는 기준은 되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국내적으로 한정되는 이슈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슈인지를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의 연속성이 있어야만 이제 기대감이 계속 표출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짧은 시간에 소멸이 된다면 테마주의 특성상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유의하면서 꼭 매매에 임하여야 됩니다. 네. 앞서 이앵커가 이제 여러 철도, 가스 이런 관련한 지금 주요 이슈들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것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장에 우즈베키스탄에 20년 만에 고속철도를 수출한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다양한 철도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 이제 현대로템, 그다음에 대오에이엘이나 데아티아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실적 상태도 좋으면서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걸 꼭 우리가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항상 테마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상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가총액이 좋고 탄력이 좋은 종목들, 즉 호가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우리가 이후에 매매할 때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상기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쯤 이제 신고가를 한번 달성해주고 어느 일정 기간 약 2개월 동안 조정을 계속 거듭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철도 관련주의 이슈를 받으면서 다시 하여금 신고가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 테마까지 엮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은 철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도 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지금 K2 흑표전차의 수주 물량 잔고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 다시 하여금 신고가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대로템 브리핑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속철도 수출, 수주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지난주 말부터였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방산 관련해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현대로템 좀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어서 오늘 보면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 이쪽도 좀 반짝반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인도법인의 IPO를 신청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즉 현대차, 기아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1차 벤더사나 중형주, 중소형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할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제가 비율을 하나 드리면 네. 자, 여러분들 벼농사 할 때도 우리가 수확할 시기가 있고 제철 과일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산업별로 그러한 시기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산업 1차 사이클상 1차 상승기가 도래한 시점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 관련주도 지금 여러 가지 아침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신이나 서현이화, 모베이스, SL 등등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오늘 S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SL은 이제 자동차의 눈이죠. 헤드라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SL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의 핵심 1차 벤더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봉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박스권의 크기가 나중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 기세가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L 같은 경우는 약 3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해 준 뒤 지금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해 좋습니다. 자, 이 주봉상 신고가를 돌파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더불어서 상승 탄력도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 종목 꼭 이번 주 집중하셔야 되는 자동차 관련주 원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SL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좀 자동차 부품주들 흐름이 또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 근데 지금 현대차 이제 기아 움직이는 거 보면 오늘장 종목군 중에서도 예상외로 많이 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말에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 IPO 신청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의 상승 탄력? 지금 사실 일시적인 형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의 매물대를 보면 사실 지금 많이 무거운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어느 일정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흐름만 연출해 준다면 그 밑에 있는 중형주,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의 테마적인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시총이 너무 작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는 신고가를 먼저 돌파해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수산물 쪽을 좀 보려고 해요. 지난주 아주 강하게 좀 올랐던 종목들인데 이 사조 그룹주들 필두로 해가지고 오늘장에서는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 현재 구간입니다. K식품 관련해서 이것까지 이제 다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이거 일시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네네, 오른 그랬죠.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사실 최근에 수산물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사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 이는 수산물 자체의 호재보다는 K식품의 강세로 인해서 한 테마 안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구조라 보여지고요. 특히 사조 대림, 사조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종류도 생산을 합니다. 요 해외 냉동김밥의 수출 호조에 더불어서 요 사조 그룹주도 수산물 관련주들 중에 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주봉상, 월봉상을 보시면 이 위쪽에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고요. 하지만 요 K푸드 관련주는 한동안 계속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조 대림 같은 경우 2024년 6월 14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강하게 지난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약 500억 원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만 1,000원 부근 전일 금요일 날 상한가가 갔던 부근만 이번 주에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 한 번 더 2차 상승 파동을 준비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한가 지지 부근 하에서 차분히 매수를 기다려 본다면 충분히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조 대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조대림 흐름 살펴봤고요. 또 가스 관련 종목군도 오늘 빨간불 켠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6%대 상승세, SK가스 1% 가까운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최근에 핫했던 테마가 또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바로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가스 관련주들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테마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석유가 나온다, 안 나온다, 가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에 우리는 집중할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는 트레이더이자 매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그 결과에 대한 값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당 테마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는데 정부에서 시추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총대장인 한국가스공사를 필두로 나머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위와 같은 요 석유 테마 자체도 본격적인 12월까지 시추가 진행되는 1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조정과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구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요 석유 테마의 총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는요. 주봉상 지금 거의 10년 만에 상방 추세로 전환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 미루어 봤을 때 일정 부분 당분간 5만 원에서 5만 4천 원 부근의 등락폭만 거듭하다가 충분히 한 번 더 해당 테마의 이슈가 지속되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모멘텀, 즉 재료적인 크기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초전도체 이슈로 미뤄 보았듯이 이러한 큰 테마는요, 여러분들 절대 한파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상 꾸준히 상승과 조정 흐름을 반복하면서 충분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주어지니까요. 꼭 이 한국가스공사 총대장인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석유 테마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윤 전문가가 오늘 일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요. 네,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한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종목을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은 사조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근본적으로는 K푸드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요. 냉동 김밥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이 되어서 최근 큰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가는 46,500원, 오늘 아침에 조금 조정이 더해지면서 46,5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식품 관련 테마를 말씀드릴 때 주봉상 이제 막 상승 추세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봉상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차트로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사조산업의 주봉인데 2021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이죠. 바로 이러한 거대한 양봉을 통해서 요 3년 만에
시장에 강력한 상방 추세로 진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로 체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최근에 터진 요 주봉상 상방 추세로 진입하면서 최근에 터진 요 거래량은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 2009년 이후로 약 15년여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주식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바로 거래 대금과 거래량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요 들어온 수급은 여러분들 자동차가 멀리 가려면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위와 같은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조 산업 지금 상방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우리가 만약에 매매를 해본다면 손절선은 44,000원을 잡고요. 매수 범위는 약 44,000원에서 현재가인 46,300원. 300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본다면 충분히 손익비가 좋고 손절은 짧고 수익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값을 가진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조 산업까지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들 함께 리뷰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은 바이오 쪽에 석지연 기자 나오셔서 바이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얘기가 두 기업인데요. 두 바이오 회사인데 첫 번째가 파맵신입니다. 항체 치료제 개발사. 네, 이 회사가 지금 현재는 거래가 정지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 설립자, 창업자죠. 유진산 대표가 지인들한테 거래 정지했던 금액이 2,915원인데 우리 회사 주식을 700원에 사줄 수 있겠느냐. 되게 좀 약간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 일단 파맵신 회사 네. 어떤 회사인지도 조금 더 설명을 좀 듣죠. 네, 파맵신은 이제 바이오벤처 1세대로 꼽히는 설립 17년 차
항암제 개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전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 그리고 글로벌 이제 바이오 벤처 캐피탈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좀 받으면서 그래요? 업계 주목을 좀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다 2018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이제 상장을 했고 네. 당시에 대표 파이프라인이었던 항체 치료제 올린베시맙 임상을 확대하고 또 추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또 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이제 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상장할 때.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이제 임상 환자 모집에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여기도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임상 시험이 지연되거나 아예 이제 캔슬이 됐고 그러면서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사이에 관리 종목 유예 기간도 이제 끝나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한테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 좀 맞아요. 안 나와도 유예 기간을 맞아요. 주는데 네. 그 기간까지 끝나 버리면서 최대 주주가 결국 타이어뱅크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도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진산 대표도 파맵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러겠죠. 이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새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됐으니까. 네. 그런데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진행한 유상증자 공시를 여러 번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겼고 이 때문에 이제 벌금이 너무 많이 이제 공시를 번복해서 그렇죠. 쌓여서 그렇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현재는 상장 폐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그 결정 여부는 아직 뭐 얘기가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거래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게요. 이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인데 최대 주주도 변경이 됐고 거래도 정지가 됐고 그런데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자죠. 지금은 네. 대표는 아니지만 네. 유진산 대표 전 대표가 지인들에게 네. 우리 회사 살려달라 네. SOS를 보냈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진산 대표가 좀 절박한 심정을 그러니까. 담아서 지인들한테 투자에 참여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원고지 한 47매 정도 분량이었고요. 예. 네, 그는 이제 파맵신 M&A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6월 안으로 10억이라는 투자금을 좀 모아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6월이면 이번 달인데 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메일에서 유진산 대표는 나는 이런 메일들을 현재 이제 국내 재벌 대기업이랑 제약사 한 50여 곳에 이렇게 보내놨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메일에서 M&A를 하기 전에 회사 급히 좀 처리해야 할 자금이 있다. 이게 한 40억 원인데 이 중에서 10억 원은 내가 좀 개인적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서 신주 발행가 700원에 줄 테니 이 투자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또는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 연결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예. 것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주금 납입일은 이달 20일이고 최소 투자 금액은 인당 3천만 원부터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보호 예수 기간은 1년 정도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파맵신이 거래 정지될 당시 주식 가격이 2,915원이었기 때문에 700원 이는 굉장히 4배 낮네요. 이상 네. 낮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유 전 대표는 메일에서 이제 자신 그 파맵신 회사 직원들의 한 80%가 자진 참여를 해서 투자를 여기에 하기로 예. 했으니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그 전 설립자, 그러니까 설립자죠.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대부분도 파맵신을 우리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런 그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직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경영진들이라는 사람들은 설립자들은 회사 팔고 그냥 뭐 가버리면 끝인데 사실 남는 건 직원들인데 직원들의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네. 투자에 참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나요? 네, 실제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쓴 당일날 오후에 파맵신이 공시를 냈습니다. 예. 47억 원 규모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가액은 제가 역시 메일에 언급된 대로 700원. 그러겠죠. 이었고요. 아무래도. 예.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 목록을 좀 보니까 타이어뱅크를 포함해서 회사와는 관계없는 지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 이름이 다수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예. 23명 정도 일반인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도 이 메일이 호소력을 좀 발휘했구나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뭔가 어떤 회생을 위한 뭐 실마리를 좀 잡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회사가 이제 거래도 재개되고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현재 상황을 좀 이제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지난달에 이 파맵신이 한국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수정본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27일 날 처음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지난달에 이거에 대한 수정본을 이제 제출을 한 거고요. 네. 해당 이제 계획서에는 이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방안, 그리고 M&A를 하기 전에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모집할 건지, 그리고 뭐 주력 파이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기술을 이전을 할 그렇죠. 건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다시 이제 수정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메일을 읽어보면은 이 파맵신을 M&A 시킬 규모는 200억 원 정도로 유진산 대표가 언급을 했고요. 네. 주력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현재 글로벌 빅파마급 제약사랑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제약사들, 특히 우리나라 뭐 더 석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해서 실제로 제품까지 만들어낸 데까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니까 기술 이전하는 사례가 그동안 참 많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굉장히 이 회사한테는 일단은 굉장히 동아줄, 살 수 있는 동아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드는데 어떤 물질인지 그게 좀 공개가 됩니까? 네, 현재 이제 2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이제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혈관 정상화 후보 물질 PMC 403인데요. 느슨해진 혈관 벽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노약자들한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치료제랑은 좀 차별화된 이제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인 클래스 기존에 없던 혁신 신약으로 개발을 중이라고 했고요. 예. 현재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안과 쪽에서 이제 혈관이 느슨해진 거를 또 튼튼하게 해주는 황반변성 치료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은 어디 국내외 다 하나요? 아니면? 국내 임상 일단 국내 1상이 일상. 진행 네. 중입니다. 네. 이제 유 전 대표는 이제 메일에서 아마도 이 치료제가 좀 성공을 하면 안질환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올해 일상이 끝나면 내년쯤에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국내 임상 일상 결과가 좋아야 되겠네요, 일단. 네,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파이프라인 PMC 309는 고형암 타깃 면역 항암제로 개발 중이고 호주에서 임상 1A, B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1월에 첫 환자 투약을 마친 상태, 그리고 미국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면역 항암제 키투루다랑 병용 임상을 진행을 한 다음에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머크하고 병용 임상을 한다라는 거는 네. 이게 머크가 개발한 키투루다 예. 치료제랑 파맵신의 후보 물질을 동시에 환자한테 주입을 해서 이게 효과가 좀 좋게 나타나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술 이전의 대상이 꼭 머크는 아니더라도 이 기술이 이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좀 된 건데 앞서도 이제 저희가 유 전 대표 설립자의 여러 가지 그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메일 분량, 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메일 분량이 원고지 47m. 굉장히 사실 양이 많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기자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좀 담아내지 못한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기자님 이걸 자료를 입수하셨으니까 내용을 쭉 여러 번 읽어보실 텐데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던가요? 제 회사의 현재 상황을 거짓없이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담은 부분이랑 그리고 거래 재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돋보였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의지가 좀 강했는데 그렇겠죠. 메일 중에서 제가 2018년 11월 상장할 때 저를 포함해서 회사 인력이 23명이었다. 현재는 33명이고 전 임직원이 이제 회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모두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좌절됐던 네. 그 퀀텀 점프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단 하나, 현존하지 않는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서 환자를 맞아요. 이롭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도 제가 기사에는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그 상대 제약사 이름이 상당히 이제 빅파마급으로 이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그런 제약사였고요. 석 기자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 뭐 네. 공개하기는 좀 그런가 보죠? 네, 공개를 하면은 이게 공시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우려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취재 기자로서 충분히 검증을 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있는 그런 회사다. 네. 그 정도는 뭐 알면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투자자들을 그러게요. 설득을 하려는 모습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원고지 47장. 사실은 그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좋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간절한 거고, 그리고 자신감이 앞서 이제 그 유 전 대표 말씀을 이제 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갖다 붙여서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후자보다는 전자 쪽에 석 기자께서 보시기에 무게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됩니다. 바이오 회사 오늘 준비된 거 두 번째 회사로 가보면 지노맨 컴퍼니예요. 네. 이 회사는 이름이 파미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로 저도 네. 좀 알게 되는데. 네. 뭔가 좀 주력 제품의 전환도 좀 있을 것 같고 흑자 전환 얘기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원래는 마이크로바이옴 이 그렇습니다. 개발사로 많이 네, 알려져 있던 그렇습니다. 회사고 네, 네. 근데 이 회사는 앞에 이제 파미신보다는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군요. 기술 이전을 완료했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대규모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이제 기자 간담회를 지난주에 열었는데 기분 좋게 했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5년 안에 흑자 전환하겠다. 이 목표를 제시를 해서 네. 이제 관련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 회사의 영업 손실을 보면요. 2020년 266억 원, 2021년 361억 원, 2022년 575억 원, 계속, 지난해 예. 551억 원으로 만성 적자 기업인데요. 그러네요. 연구개발 비용이랑 뭐 기술 이전이 계속 원래 지난해 말에 기술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계속 지연이 되면서 이제 누적 적자액이 계속 쌓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연구개발 비용에 지노맨 컴퍼니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에 136억 원, 지난해는 매출액의 180%에 달하는 256억 원을 그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술 이전에 성공한 다음에 지난주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연구 개발을 ADC용 항체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5년 안으로 흑자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기술 이전 이제 규모랑 이야기 좀 해드리면 네. 지난 3일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스위스 소속 제약사입니다. 디바이오팜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는 조금 낯서네요. 네. 그리고 이제 5,860억 원 규모로 규모는 크네요. 네, 기술 이전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포함돼 있고 이 연구가 진행되고 또 상용화되고 판매에 따른 이제 매출, 로열티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860억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계약금이 이제 선급금이 68억 원으로 살짝 좀 적습니다. 네, 네,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개발이 성공을 해야 그러게요. 이 5,860억 원의 금액을 다 이제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5,860만 원 일단 이 단순히 요 규모에만 너무 그렇게 혹하시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제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이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왔는데 네. ADC 항체다. 그럼 이게 주력이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완전히 버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ADC다라는 거는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ADC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 항체랑 약물을 이제 링커로 결합을 해서 이제 원하는 그 부위에 이제 바로 이제 암세포를 정밀 타격하는 그런 아. 치료제라고 보면 됩니다. 예. 특정 암세포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를 사멸한다 이렇게 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효능은 높으면서도 다른 이제 그냥 기존의 면역 세포들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약물의 독성은 또 낮아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요즘 가장 핫한 그러게요.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암 나으려다가 다른 데가 더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예. 거에서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그런 네. 암 치료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이전한 ADC 후보 물질은 시노맨 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ADC 그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개발해두고 여기서 나온 후보 물질이 이제 기술 이전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기술 이전이 추가로 좀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을 만든 상태에서 나왔다 그러면 단순히 어떤 그 물질 외에도 네.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 뭐 스피노프 되듯이 이렇게 해서 네. 나올 수 있는 물질도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좀 드네요. 네. 이번에 이 네. 기술 이전한 거, 요 네. 물질 외에 또 다른 것도 기술 이전 네. 대상으로 좀 거론되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물질 외에도 이제 GENA 104라는 또 다른 물질도 기술 이전에 조만간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 예. 또 다른 신규 타깃 ADC 항체를 또 개발하겠다 이렇게 회사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104 외에도 뭐 120과 같이 또 다른 후보 물질 한 3개 정도가 이제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간담회에서 이제 홍유석 지노맨 컴퍼니 대표가 이번 기술 이전 성과로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기술 이전 논의가 좀 활발하게 네. 진행되고 있다. 3년에서 5년 후가 지나면 이제 대형 기술 이전을 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업계에서 대형 기술 이전이라고 예전에 한미반도체나 이런 데처럼 막 조 단위 때 이렇게 정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그리고 홍 대표가 기자회에서 얘기했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5년 내 흑자 전환하겠다는 사실 이 네. 부분이잖아요. 바이오 기업들 중에 사실은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런 게 계속 일단 적자가 줄어든다든가 뭔가 흑자로 돌아설 만한 조짐만 보여준다 그러면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서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딱 이번에 그 기술 이전한 거 요거 외에는 딱히 따르게 뭐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좀 없어서 이게 또 뭔가 요것만 가지고 되길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을 원래 개발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여러 이제 전임상 데이터, 그러니까 임상 시험 전 단계에서 나왔던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화장품 사업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이런 거를 좀 주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캐시카우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전년 대비 4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예. 여기에 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도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안으로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이제 자체 사업만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놓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2, 3년 안에 다수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ADC 이쪽 말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는 화장품, 하나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두 가지인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일이 그 분야고
화장품은 아까 말씀하신 게 전년 대비 매출이 400% 성장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 매출이 이제 전년보다 400%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진홈의 그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도 있겠네요. 이 정도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진홈에서는 직접 화장품을 생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기획을 해서 이런 화장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뭐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한국콜마 같은 이런 ODM 업체에다가 이걸 넘기는 뭐 일테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직접 생산 공장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화장품 브랜드 유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5개 라인, 25개 제품이나 어이구, 많이 출시를 나왔네요. 한 예. 상황이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본 시장 같은 데도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이제 매출 성장을 이제 그렇게 자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 바이오 회사에서 화장품 쪽 진출하기가 좀 아무래도 딴 데보다는 진입장벽이 좀 낮은 맞습니다.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이제 화장품 바이오 회사가 만든 화장품은 좀 더 제가 좀 발라봤을 때는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랄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에 대한 이런 분석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워낙에 이미 네. 전문화되어 있는 맞아요. 기술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석 기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즘에 K뷰티 그래가지고 북미, 일본, 유럽 네. 해가지고 한국 화장품들이 다시 좀 제2의 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 지금 특히 기술 특례 상장이나 아니 어떤 방식을 통해 상장은 돼 있는데 수익성 부분이 여전히 조금 부진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뭐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화장품 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새로운 신성장으로서 신성장 네. 동력으로 네.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문득 들어서요.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닌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은 한 절반 이상이 화장품 브랜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매출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면서 연구개발 비용에 조금이라도 충당을 그러니까. 하려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네. 세계에서 이제 좀 인정을 받고 맞아요.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진출을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저도 좀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남들 다 가는데 뭐 우리가 굳이 가야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캐시카우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의 어떤 생존 능력 이런 거를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는 일종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수 있는 거를 마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나만 더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B2C 그러니까 소비자들하고 좀 더 접점이 더 큰 그런 분야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제약사들 중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이렇게 광고하고 이런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쪽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쪽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진홈 쪽에서는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사업인 거죠. 네, 이제 진홈의 컴퍼니의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이유는 네. 이제 환자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질병에 대한 안전성이랑 효능을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임상을 통해서 이제 진홈의 컴퍼니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만들면 기존에 이제 사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생산하는 기업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유통 네. 기업들. 이제 그들보다는 이제 차별성 있게 약간 그러게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진홈의 컴퍼니 말했듯이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개인 맞춤형 그러니까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을 통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홈의 컴퍼니가 계속 가져가려는 것 같고 실제로 매출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사업 쪽에 진출한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사실은 약속하는 정도 수준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것도 진홈이 이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에 대한 거를 이게 단순히 그냥 약속 정도 차원인지 아니면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가겠다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 건데 진홈은 어느 정도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고 그 2, 3년이라는 기간도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건 아니고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사이에 그런 기본적인 임상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네. 좀 더 효능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제품을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범용 제품이 아니라 약간 전문의약품 가까운 정도로 조금 더 하이엔드급의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이 돼서요. 물론 지금은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작년에 적자가 550억 정도 됐잖아요. 네.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신사업 같은 경우 새 아이템이죠. ADC까지 하면 여러 가지로 좀 기존 이 마이크로 바이옴 쪽만 놓고 봤을 때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좀 풍성해진 라인업이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석 기자 오늘 두 회사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대륜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시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각 10시 58분, 약 11시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약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등락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소가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독 왜 우리나라 증시만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나타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환율 또한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부터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의 개선세가 일정 부분 이어져 오나 싶더니 오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차트와 보이는 화면 같이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량주, 흔히 대형주라 말하는 그러한 종목들보다 지금 오전 시장에서 난립하고 있는 테마주와 같이 그러한 테마주 안에서 선별적으로 대장주 위주의 매매를 하신다면 이렇게 유동성이 부족해진 시장, 박스권인 시장에서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어서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얼마 전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형태는 지속적으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의 부재 속에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 코로나 시기 때 폭발적인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장이 화랑장이 지난 약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던 거대한 유동성이 다시 하여금 줄어듦에 따라 안 그래도 유동성이 부족한 우리 시장에 좀 더 악재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금투세 시행 이슈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이러한 시황 참고하셔서요. 공격적인 대형주나 우량주 매매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는 그러한 단기적인 매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우리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미루어 봤을 때 계속적으로 크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고가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이시는 요 부분 보이시죠? 크게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IMF가 끝나고 미국의 닷컴 버블과 견물려서 상승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근데 요 시기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이러한 기조에 고착화돼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상승의 탄력성이 붙으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 또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고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한번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몸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내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는데 지금 북한이 GOP 쪽에 총기 사격을 했다라는 뉴스도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자, 올해 지금 벌써 유럽은 금리 인하를 일부 시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도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못 미치는 증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은요.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의 수혜를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를 두고 올해 정말 정점에 화두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 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여전하다고 분석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지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물론 궁금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횡보장이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꾸준히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매매꾼이자 트레이더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루어 볼 때 지금 코스닥 기준 860포인트 내에서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데 당분간 800선에서 860포인트 요 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매매할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 시장에서 보여줬던 제가 산업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 경기 민감주에 속합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의 오늘 상승 이유는요. 현대차, 기아차가 인도에서 IPO를 진행하는데 역대 최고로 흥행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거와 별개로 특히 자동차 산업은 산업 사이클상 제1차 산업 사이클, 즉 상승, 제1차 상승 국면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차 관련주들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상 파생적으로 우리나라 근본 산업, 기간 산업인 자동차주, 반도체주들로 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나 좀 느린 수익 매매 좋아하신 분들은 꽤 괜찮은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개만 더 제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구조적으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의 영향을 아주 받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장기 투자나 실적주, 배당주를 통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으로만 포트를 구성한다면 상당히 제한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테마주 위주의 대장 종목들로 구성을 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피 차트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뷰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 차트가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 주봉상 지금 이평선을 수렴한 형태로 외국인 수급 또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지지라인만 돌파해 줄 시 조금 더 자동차 관련주들을 필두로 우량주 또는 대양주에 좀 더 수급이 몰릴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하시 전문가였습니다.
마켓나우 2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뵀어도 오만한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인사이드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뵙습니다. 네, 드디어네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 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그럼요. 할게요. 네. 일단 최근 우리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요. 가는 종목만 가요. 이거 좀 계속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AI 반도체나 네. 또는 HBM 고대역포 메모리나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성장을 해야 되고 꿈틀꿈틀거리는 쪽에 시선이 먼저 가고 뭐 차익 실현을 위해서 순환매가 계속되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들어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구조적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의 변화는 있는데 숲의 변화가 있어야 크게 구조적으로 정시 자체가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연준도 올해 3번 정도 예상됐던 것이 한 번 정도로 좀 일단락이 되고 있죠. 금리 인하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좀 예상했던 그림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계속해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꿈틀꿈틀거리는 AI 반도체. 당장 뭐 미국만 보더라도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애플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꿈틀꿈틀거려서 여하튼 내 손에 수익을 안겨주는 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별반 변화가 없죠. 그게 나무의 변화는 있는데 그렇죠. 숲의 변화는 없다. 숲이 변해야 지금 기본적인 어떤 세계 시장의 변화, 뭐 미국 정시든 뉴욕 정시든 우리 정시든 바뀔 수 있을 텐데 일본도 그냥 계속 그대로잖아요. 엔저여서 뭐가 바뀌어? 아주 크게 바뀌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구조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강세권에 있는 주도 섹터들은 계속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좋다? 그렇죠.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뭐 AI 반도체 하면은 관련 종목들은 이제 줄줄줄 하실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바람을 타고 이제 껑충 뛰어 올라가는데 삼전은 그 정도 안 되죠. 그래도 뭐 7만 전자, 8만 전자 우리가 계속 엎조리게 되는 이유는 그래도 삼성에 또 우리가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 또 삼성전자가 지금 2028년에 뭐 계획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발표되면 그러니까 다른 뭐 여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밸류 체인 쪽도 관심이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종목당 주가 감당 가능한 게 뭐 몇만 원대 정도면 그래도 뭐 삼성전자 또는 다른 종목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더 꿈틀거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스권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뭐 3달 전에 했던 이야기든 6개월 전에 읽었던 우리 이데일리 경제기사든 큰 차이가 지금 와서도 큰 변화가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기회를 그래도 잡아보자. 그 가령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는데 사실 우리 화장품에 실투, 네. 실리콘2 보면서 어떤 분 그런 이야기해요. 지난해에 에코프로를 보는 것 같다. 왜냐하면 1월 달에 7,000원대였던 것이 지금 뭐 5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잖아요. 이따가 뭐 가능하시면 이제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가가 또 내려오긴 했죠. 하지만 뭐 차익 매물 실현을 할 수밖에 없을 때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지금 정권사에서도 적정 주가를 잡기 힘들 정도예요. 실리콘2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전통적인 내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내수주로 분류되는 또는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잖아요. 이게 뭔 큰 실익이 있을까?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종목에도 또 기회가 오는 햇볕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지금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오히려
더 수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해외에서 그만큼 또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예. 북미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동남아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가령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농심한테 이제는 주도권을 뺏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불닭 볶음면이 나오잖아요. 드셔보셨어요? 그럼요. 다 종류별로 먹어봤죠. 근데 요새 가도 사기가 힘들어요. 없어. 다 동이 나. 우리나라 매장에서도 그런가요? 그렇죠. 해외는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해외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냥 싹쓸이로 그냥 사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인기를 증명하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뉴욕에 가더라도 우리가 냉동김밥, 냉김. 그렇죠. 냉삼, 냉동 삼계탕. 네. 그것도 인기예요. 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이런 한국 그 음식에 대한 네. 것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 마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그러니까 만두 얼마나 잘 팔려요. 그래서 CJ 지금 제일제당의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두가 북미 시장에서 네. 1위를 차지할 정도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등락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CJ 제일제당 우리가 픽5로 이야기하는 농심, 삼양, 오뚜기까지 이렇게 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계속해서 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수출 실적 자체가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한류 열풍을 타고서 해외에서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더 소비가 확산돼요. 그런데다가 또 이 기업들의 좋은 점이 뭐냐? 자, 수출한 라면에 또는 만두에 또는 김밥에 대금을 뭘로 받아요? 고환율 상황 네. 달러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이중으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뚜기도 그렇고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오리온도 그렇고요. 뭐 오리온이 우리가 물론 오리온 하면 제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초코파이지만 초코파이 외에도 오리온의 제품 자체가 마켓 오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시장에 침투되어 있다는 것도 큰 또 장점이기도 하고 또 지금 식음료와 맞물려 있는 것이 화장품이거든요. 아까 실투도 이야기했지만 코스맥스 주가는 어떤가요? 코스맥스 주가는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2의 경우에는 이른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세를 보인 종목인데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아 이건 뭐 정말 거품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실리콘2가 가지는 경쟁력은 뭐냐면 우리가 아퍼를 이야기하던 너무 줄였나요? 아모레퍼시픽을 이야기하던 생건을 이야기하던 네. LG 생활건강을 이야기하던 간에 우리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에 있어서 얼마만큼 판매처라든지 또는 시장 자체를 다각화했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실리콘2가 경쟁력을 가진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160여 개 이 침투될 수 있는 국가에 침투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예. 또 다시 베트남이라든지 계속해서 또 공략 가능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점들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계속 시선은 AI 쪽이나 반도체나 HBM 쪽에 가 있겠지만 심지어는 미국 주식 시장을 바로 직접 투자하는 요즘에는 뭐 아주 손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브로드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경기 방어주인 식음료나 또는 화장품 쪽에도 네.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것. 짧게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식음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어떠냐?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반기에 식음료의 원료가 되는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중동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날듯하면서 또 소강 상태야. 그러면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또 이상 기후도 충분히 이 사전 대응 체계들이 계속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곡물 가격도 또 원료 가격도 적정선에서 소화가 가능하면 오히려 하반기 갈수록 오히려
식음료 쪽은 좀 더 안정적일 수도 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 지수는 좀 나왔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체크해 만할 포인트,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무슨 지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미국 6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이제 나오고 또 중국 5월 산업 생산 우리가 뭐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본도 그렇게 우리가 눈여겨 보지는 않잖아요. 대체로 이제 미국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보고 또 내일은 이제 5월 소매 판매가 나오고 5월 또 산업 생산도 나오고 또 오는 21일에는 우리 지표입니다.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오고요. PMI 지수도 나오고 네. 또 미국 6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이런 지표들 중에서 미국 지표, 중국 지표, 우리 지표 보실 때 다들 막 장황하게 설명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는 나무의 변화는 있지만 숲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는 그렇죠.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미국도 왜냐하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듯 하지만 오히려 목표치를 조금 올려놓으면서 아직까지 좀 더 때를 기다려봐야 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숲의 변화까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지표들도 주는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게 말씀 안 드리고요. 큰 변화가 없다. 사실상 아주 우리에게는 뭐 치명적이거나 또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뭐 하반기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 AI 산업 성장 지속성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예. 올라간다라는 거. 뭐 필라델피아 지수를 거론하는 안 하든 이건 뭐 다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6월, 7월, 6월에는 또 이제 우리가 서머 랠리가 오면은 대부분 크게 변동이 없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연준이 올해 한 번 정도 뭐 10월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E 전망치도 0.2% 아예 기대치를 더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걸 따져보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간으로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뭐 월간으로도 파악하지만 결국 6월, 7월 다 따져봐야 변할 사항들은 크게 없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뭐 시진핑 주석의 뭐 개인 자산이 얼마다 이런 뉴스도 나지만 그게 무슨 뭐 중국 정시나 우리 정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결과적으로는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그 결과가 저는 오히려 숲이 바뀌는 모양새거든요.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리하고 악재가 된다고 저는 볼 수만은 없다고 봐요. 호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구조적으로 아주 큰 변화는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노려볼 기회는 뭔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큰 흐름에서 일단 우리 시장 이번 주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우리가 조언을 좀 구해볼 수 있었고요. 오늘장에서요. 이 방산이 오늘장에서도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큰 행사가 진행되나 봐요. 그렇죠. 오늘부터죠. 21일까지 예. 프랑스에서 이제 유로 사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로 사토리가 뭐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넘버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네. 이유가 미국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러시아가 사실은 또는 오기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예.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무려 62개국의 2,000여 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른바 나토국이든지 아니면 친러시아 국가든지 다 참여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말 방산으로는 대박 전시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로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방산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 왕성하게 세계 무대에 좀 우리 이름을 알렸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서 우리가 조금 이제 방산 관련해서 수출을 하고 이러면서 입지를 다져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봤어요. 얼마 전에는 100대 이제 기업 중에 한 3곳 정도만 그렇죠. 들어가고. 루마니아에 이제 네. 가서 이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오히려. 그렇죠. 저는 굉장히 방산 쪽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어도 물론 뭐 개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종 투자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4년 뒤, 5년 뒤에 정권이 바뀌거나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방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산이 모든 산업이 총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쇳덩어리도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반도체도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인력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이 방산입니다. 외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로사토리에서도 우리가 주목받고 있는 건 결국 이제 3인방이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인데 지금 뭐 우리가 이건 계속해서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 하나 에어로는 그냥 K9 자주포가 제일 내세울 만한 거죠. 네. 이 K9 자주포야 뭐 다들 이 자주포의 성능만 보고서 가격까지 따져보면 의학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좋을 수가? 라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다연장 로켓이나 레드백 보병 전투자금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도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실적까지 뒷받침돼서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이 시선을 구미를 당기는 것이 이제 우리 방산 무기입니다. 하긴 뭐 무기를 많이 판다는 게 좀 달가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지금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속철도가 고속철도. 수주가 됐다라는 것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그랬는데 이게 이른바 체코의 원전까지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로템은 이제 K2 전차를 생산하는데 우리 브랜드 가치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 다음에 뭐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전시는 안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미팅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LIG 넥스원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뭐 미사일, 로켓 등이 많이 생산이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미팅, 회의가 이제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루마니아도 2032년까지 약 54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해서 이 방산 무기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나 예. 근데 문제는 이거죠. 당장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은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부분의 기대감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방산이에요. 당장 내일 뭐 무기 수주, 모레도 무기 수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각 국가에서 또 발주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계약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차 우리 이 무기 판매는 인도가 됐습니다만 2차 분에 대해서는 또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다 좋은데 우리 이름이 이제 점점 알려지고 대통령도 해외 순방할 때 방산 관계자들과 함께 가서 더 강조하잖아요. 경쟁자들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야 미국 무기, 한국 무기 사지 말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무기를 거의 대등하게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견제를 할 만큼 그렇죠. 그만큼 크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이제 강조이기도 한 프랑스도 거잖아요. 프랑스가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자기들 시장이었거든요. 루마니아만 하더라도 예. 그랬는데 한국이 탁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전투기도 주로 이제 라팔을 주로 팔아왔는데 네. 라팔 전투기도 대단한 전투기예요. 어떤 기동 능력이라든지 급선의 능력은 상당히 뭐 미국 전투기에 버금갈 정도, 러시아의 수호의 미그기하고도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또 가성비가 있고 네. AS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그동안 가져왔던 것인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치열하게 우리를 이제 견제하고 이런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도 그렇겠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여전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이 제품의 품질에서부터 가격 수준이 상당히 우리는 합리적이고 또 AS가 신속하게 가능하다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로 미사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은 넘사벽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블랙호크든지 헬기든 사오는 거였지 네. 우리의 수리원을 미국으로 보낸다? 이건 생각조차 못했던 것인데 이제는 미국도 한국 무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르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둬야 되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종목과 섹터라면은 방산 쪽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꼽는다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재무적인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오션을 인수할 때 하나 에어로 자금이 일단 빚을 끌어다가 이제 된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죠. 무려 1조 3천억 원 이상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금이 그걸 물론 이제 빌렸던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일종은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부담이 되는데 지난해 두 차례 벌써 그렇게 해서 하나 오션에 투자도 했고 또 유상증자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회사채 발행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하나 오션을 인수하면서 들어간 비용 그것이 이제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하나 오션을 지금 경영하는 팀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구성이 돼서 파견돼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하나 오션으로는 이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죠. 그렇다면 좀 더 실익이 있는 쪽에 수익성이 높는 쪽에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 선박은 이제 곤란하고 말 그대로 좀 수익성이 높은 뭐 해양 탐사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해군 함정이라든지 이건 이제 정부로부터 발주를 받아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한진중공업이 많이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주로 좀 집중을 하면서 수익 개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소장님이랑 제가 여기 데스크 앉기 전에 21대 국회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2대 들어왔습니다. 국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22대 네. 국회, 새 국회가 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가장 이제 크게 다뤄졌던 게 이게 과연 새 국회가 열리고 나서 뭐 금투세라든지 공매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될까? 빨리 이제 신속하게 안이 나올까였는데 아직까지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자, 물음표고 이제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그게 다 궁금할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제 분석으로는 제 전망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라는 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였나요?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네.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네. 그리고 상속세도 30%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라고 했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또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폐지를 하려고 했었죠.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네 글자에 갇혀버립니다. 지금 일단 국회가 이런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거대 이제 야권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22대 국회죠. 그러면은 네 글자입니다. 부자 감세 안 된다. 노부자 감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시행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매도도 내년까지 연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중에서 사실 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든지 또는 뭐 건설 경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관련 기업에 좀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 현실화라든지 종부세 폐지라든지 이런 것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부자 감세라는 벽에 맞춰서 통과되기가 매우 힘들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럴 때 우리가 좀 노려볼 것이 그러면 정책 관련해서 야권 쪽에서도 야당에서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방산과 관련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에 개청을 했죠.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해서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또는 6G와 같은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야당 쪽에서도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고 관련 법안도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이게 여야가 좀 이 대치되는 국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 원전 수주하는 것은 야권에서도 그걸 또 가로막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로 뭐 에너토크나 우리가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나 일진파워처럼 이런 해외 원전과 현대건설도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거야 전국에서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 정부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 아무래도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방산이라든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방산 산업이라든지 또 원전 관련해서 갈립니다. 하지만 이 원전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야당 쪽에서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렵죠.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정책 수혜를 노려보신다면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예, 오늘 이슈 일단 어떤 거 보이세요? 네, 오늘 뭐 가장 한 줄로 표현하자면은 상승의 기준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상승했던 업종들 중에서 뭐 자동차 부품주도 뭐 대표적이겠죠. 자동차 부품주들만 하더라도요.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의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실적이 괜찮았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차량 판매량이 판매 대수가 많다는 것이고 판매 대수가 많다는 것은 그 아랫단에 포함되는 부품주들이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화신을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LIG 넥스원이 또 대표적일 텐데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제 루마니아랑 폴란드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그 무기화
관련되어 있는 방산업종이라고 부르죠. 방산업종 관련되어 있는 방산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분출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뭐 실적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이게 될 겁니다. 저희가 K푸드라고 요즘 부르면서 아예 이 식음료를 한 가지 유행 그리고 카테고리로 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음식료 관련주들은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심지어 또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K푸드의 인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인 이제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총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결국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종목을 선별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방산, 음식료. 특히 이제 음식료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시크리컬 쪽 강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주 또 성장주 개념 이렇게 보신다라는 이 개념에 사실 전환이 있다라는 이 부분도 되게 귀에 좀 더 가깝게 들리는 내용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 세 가지 업종 특히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고, 그럼 오늘 좀 주목하시고 있는 섹터, 그다음에 공략주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섹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철도 관련주인데요. 지난 주말 동안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현대 로템이 우즈베키스탄에 한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좀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대부분의 철도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상 최초로 이제 해외 수출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 로템만이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민관이 합동해서 이제 세일즈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민간 합동 세일즈가 이루어질 때 해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수출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 철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현대 로템 그리고 대하TI 두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주의 직접적인 수혜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한 42,000원대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전 고점이죠. 4월 달에 만들었던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하TI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 상승 이후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철도 관련주가 국내 시장에서 움직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생각보다 갭 상승 이후에 빠르게 갭을 메꾸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낮아져 있다라는 차원에서 현대로템이 이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현대로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대하TI 이 두 종목 보셨으면 합니다. 예, 현대 지금 오늘 보면 현대차, 기아 이렇게 나왔고요. 현대그룹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 오늘 주목하는 섹터의 현대로템. 이게 다 현대차 그룹 관련된 회사들인데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그렇다면은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로 할 수 있는 모비스라든가 지주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 전체에 대한 어떤 시각도 조금 그전과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인데요.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두각을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각을 드러내는 기준의 실적이 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그 외부 변수가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의 실적에 주목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해프닝인데 경영권과 관련되어 있었던 해프닝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올 하반기에 현대차 그룹 전체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 로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차이미한테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게 현대 로템은 사실은 이번에는 그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직접적인 어떤 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또 하나가 앞에서도 이제 오만한 인터뷰에서도 방산주 관련해서도 현대 로템이 다시 좀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이 현대 로템의 이 방산주 쪽은 이게 리스크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실은 K방산 관련돼서 그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생각을 하면 중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리스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업이 이제 성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단 K 방산과 관련해서 시장 규모가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데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방산주들 뭐 탑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사실 뭐 LIG 넥스원 이 대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아래쪽으로 낙수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업종이 개선된다는데 그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철도, 방산 양쪽에서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 가지지 못한 방산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이 가지지 못한 메리트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그 고속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오늘 두 가지 종목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현대 로템, 그다음에 대하TI. 이게 사실 고속철 사업이 이게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사업인 걸 감안을 하면 왠지 좀 우리 그 관련돼서 좀 말씀하신 기업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워서요. 혹시 이 두 회사 말고도 혹시 고속철 관련돼서 한번 이렇게 뭐 지금 주가라든가 이런 뭐 부분을 떠나서 이런 기업들도 있고 앞으로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만한 기업이 있나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뭐 대오AL 그리고 푸른기술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뭐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적극적으로 안 드리는 이유는 바로 시가총액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대오AL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오AL 같은 경우 현대로템의 1차 협력사라서 이제 철도 차량 인가공 같은 거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철도와 관련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 자동화 기기 이쪽이거든요. 결국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대하TI, 현대로템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조금 작다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매매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가총액이 작은 쪽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매매가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고 좀 접근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현대로템 쪽을 더 추천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총 작은 기업들은 좀 가볍긴 한데 또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유념하라는 말씀까지 좀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우석 신한증권 차장하고 오늘 주요 섹터들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전히 좀 뭐랄까 좀 집중이 되는 편이죠.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관련된 그런 어떤 호재 물론 있고 현대차, 인도 IPO 관련된 이런 호재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재료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되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개별 재료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 당분간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굉장히 핫하게 가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수산물 관련주 같은 경우도 당장 오늘만 보면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는 종목들도 물론 일부 있긴 하면 전체적으로는 탄력이 확 떨어졌죠. 주가 하락폭도 크고요. 이게 미리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방식으로 계속 원래 미리 사놓고 변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게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 유념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크게 재미없어요. 만약에 자동차라든지 방산 네. 이런 쪽 가진 분들을 환호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메커가 얘기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네. 재료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장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이게 좀 네. 다양한 그 섹터들이 막 빠르게 움직이니까 사실 약간 좀 정신이 없는 그런 하루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 앵커 그 오만한 인터뷰할 때 밖에서 예. 기사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가 봤던 게 현대자동차 관련돼서 오래전에 한 2년 전에 이 회사 주식을 샀던 사람이 한 40% 수익을 났다. 현대차 앞으로도 계속 장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네요.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막 빠르게 돌아가는 장 사실은 따라가기도 힘들고 또 따라간다고 치더라도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익 힘든 장에서도 저희 이데일리 TV 그리고 마켓나우 2부가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